네, 안녕하세요. 이제 4차시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한국의 그 차문화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고, 이번 강의에서는 고대 사국이면은 우리가 삼국시대라고는 하지만 사실 고구려 신라 백제의 가락. 근데 가락도 보통 거의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가락국이 나중에 신라에게 이렇게 합병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라의 역사를 이렇게 보지만, 그래도 엄연히 합병되기 이전에 가락국 자체로 있었던 시기가 우리 역사에서 500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사국으로 많이 보고 있죠. 삼국시대 안 하고 사국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사국시대에 우리나라의 차문화에 대해 지금보다 이제 좀 많이 앞섰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료나 여러 가지가 부족하겠지만, 한번 우리가 어떤 그 맥락으로 차문화를 유지하고 있고 시작이 되어서 향유되고 있었는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차 음미하기에서 탕변 물 끓이는 거 구별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음미하고 오셨죠. 그래서 지난 차시에 우리가 다산 정약용 선생의 걸명소에서도 이게 개눈, 고기눈, 이렇게 눈알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물 끓어오르는 거, 그래서 물이 완전히 익은 물을 써야 되는 거, 이제 개눈이라든가 고기눈처럼 그렇게 방울이 큰 물은 이제 맹탕이라고 분류했던 거, 이런 거 익히고 오셨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고대 차생활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는데, 사실 이전에 그런 걸 추정을 해갖고 볼만한 어떤 기록 같은 게 삼국유사나 아주 일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사료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국을 볼 때 신라, 고구려, 백제, 이제 가락, 이렇게 신라가 1000년이죠. 신라 1000년, 이제 992년이라고 하는데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연도를. 그리고 이제 고구려가 705년, 백제가 678년, 가락이 490년. 이렇게 거의 500년 이상의, 한 왕조가 500년 이상 유지가 되죠. 우리가 차문화에 들어가기 전에. 고려도 500년, 조선도 500년이 넘죠. 근데 이렇게 한 왕조가 500년 이상을 유지하는 그런 거는 이제 다른 나라에, 여러분 세계사 전공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세계사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세계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한 왕조가 우리가 말하는 당나라라든가 수나라라든가 아니면 진시황이 진나라를 처음으로 통일하고 세운 이런 나라의 역사들을 보면 다 몇십 년, 또 200년, 300년 이런 정도의 한 왕조의 역사가 좀 짧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차문화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거 이전에 이 왕조가 이렇게 500년 이상 이렇게 유지됐었다는 거는 굉장히 사회가 안정적이었었던 거를, 나름대로 생활 속에서야 흥망성쇠야 있었겠지만 안정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이렇게 이만큼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굉장히 도덕적 내지는 윤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런 점에서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왕조가 유지될 수 있었지 않았는가 해서, 우리 역사를 차문화를 하다 보면 우리 역사도 다른 시각으로 좀 보게 되죠. 그래서 역성혁명으로 왕조가 바뀌고 이러는 거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긴 세월, 500년, 1000년 긴 세월 동안에 쌓아온 어떤 윤리적이나 어떤 도덕성, 이런 거를 좀 참조해서 이해를 하시면 차문화도 같은 부분으로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흥망성쇠 변환의 기간, 잠깐의 몇십 년의 역사가 아니라 왕조가 존속세 됐었던 전성기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화려하기도 했고 아주 무게가 있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리고 이 네 나라가 신라, 고구려, 백제가 성립된 시기는 중국이나 세계적으로 차에 대한 처음의 기록으로 보는 것이 중국의 전환시대 BC 59년이죠. 왕포라는 사람이 동약이라는 글이 남겨져 있는데, 이 동약이라는 거는 일종의 노비 매매 계약서예요. 그래서 노비하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노비가 살게 됐어요. 근데 당신은 그 노비한테 너는 이제 어떤 일을 해라, 청소를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게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차 도구를 정결하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무양이라는 곳에 가서 차를 사오고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로 유추를 하다면
기원전, BC 59년이죠. 기원전에 이미 그 차문화가 차 도구라든가 차 살림살이를 이렇게 가꾸는 그런 전담 노비가 있을 정도로 이미 그 일반에 항류가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묘양이라는 곳에는 차를 파는 그런 시장이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죠. 근데 이 당시에 중국만 이게 그 기록이 있으니까 중국만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그 이런 차 풍속들이 있었음을 이제 추정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이제 먼저 그러면 신라의 차생활 문화를 살펴보죠. 네, 신라는 그 사국 중에서 가장 많은 자료가 남아 있죠. 이제 통일신라 해갖고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락을 합병을 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 신라에서 차생활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화랑들의 신라를 뭐 좌우를 하고 삼국 통일의 주역이었고 신라의 어떤 근간을 이루었던 그 화랑들, 이 화랑들에 관련해 갖고 차문화가 굉장히 밀접하게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이제 고려 때 이곡의 그 동류기에서 보면 화랑들은 차를 나누어 마시며 서로 강하게 결속하였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예로서 화합할 수 있었다. 또 화랑들이 사용하던 차 도구가 동해 바닷가의 여러 곳에 남아있는 것을 보았다.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 문화에 대한 화랑들이 차 생활을 했던 거에 대한 굉장히 사실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외에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시 또 살펴보기로 하고, 이제 신라의 경우에는 신라 천년 동안에 삼국 통일 후에 불교의 융성과 귀족사의 발전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안정된 사회의 차문화가 보급이 이렇게 되면서 팔간회라든가 국가의 그 행사에도 행사나 또 조정 행사에서도 차가 의례로서 이렇게 자리 잡기 시작을 했을 거라, 이제 사국 시대 때죠. 그래서 신라의 기록으로 보면은,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조정 행사나 이런 데서 어떤 의식으로 자리 잡은 거 외에도 귀족이나 관리 또 문인들이 생활 속에서 또 화랑처럼 이런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이제 차가 이렇게 차 생활이 자리 잡게 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라 차생활 문화의 흔적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를 보는데, 먼저 가야와의 합병. 가야는 우리가 앞 시간에서도 김수로왕과 더불어서 수로왕비가 차를 갖고 왔었고, 또 이제 차가 어떤 예물로 중요시 된 거죠. 차를 갖고 왔다는 거는 우리가 어딘가를 옮길 때 중요한 물건만 우선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미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다는 거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가락에는 또 가락이 위치했던 지역이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차 생산 지역이죠. 뭐 김해라든가 뭐 이렇게 경상남도 이런 쪽 일부 북쪽까지 굉장히 차 산지였던 지역인데, 그래서 이제 가야와의 합병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가야의 그 차 마시던 풍습이 가야랑 합병을 하면서 무력이라기보다는 가야의 귀족층이 그대로 신라의 귀족층화가 되면서 이렇게 합병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문화가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됐을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삼국 통일의 주역인 태종 무열왕하고 김유신 친구인데, 그 무열왕하고 김유신하고 삼국 통일의 주역이었죠. 근데 그 김유신의 누이 동생인 태종 무열왕비라는 거는 우리 이제 많이 애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누이 동생 문이랑 그 태종 무열왕 사이에 그 이제 아들이 이제 문무왕이에요. 근데 문무왕이 즉위하면서, 근데 김유신은 가락국의 후예예요. 가락국 이제 김수로왕의 후예가 김유신인데, 신라의 합병은 됐지만 가락국 왕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자기 외가가 되잖아요. 이 문무왕이 볼 때는 가락국이 자기 외가 쪽 선조가 되기 때문에 이 외가 그 가락에 대해서 이제 제례를 신라 종묘에다 합사를 해갖고 제사를 지내게 해요. 제사를 지내게 하는데, 이제 17대 손인 갱세극간이라는 그런 사람에게 이제 왕위전까지 하사하면서 이제 제사를 올리게 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음식이 들어가는데 거기 차가 포함됐었다는 거. 그래서 차는 기존에 끊어졌던 그 제사, 종묘의 제사에 맥을 이어서 제사를 지내는데, 기존에도 이미 차가 이용됐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차를 포함을 시킨 거겠죠. 그 다음에 또 흔적을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원효와 또 그 사포의 그 이제 이야기가 어려져 있는 그
부안의 계암사의 그 부사의 방이라고도 하고 또 원효방이라고 하죠. 부사 아니 부자 생각사자 부사의 방 생각을 안 한 생각이 없는 하여튼 부사의 방이라고 하는 원효방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도 혹시 기회가 되셔서 이제 부안 쪽에 가시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면은 물이 나올 수가 없고 물이 없게 돼 있는 그런 이제 바위인데 그 계암사 뒤에 그 여러분 보드의 사진에 그 뒤에 보이는 그 바위 그쪽에 이제 그 아래에 이 원효방이 있는데 여기에 물이 나올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그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에 의하면은 여기에서 물이 솟아가지고 차를 달여 마셨다. 이렇게 해서 차와 더불어 원효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원효도 차를 마셨고 또 설총하고 연관된 원효 대사의 아들이 이제 요석궁 공주와의 사이에서 난 그 아들이 설총이잖아요. 그래서 설총도 또 차에 관한 일화가 이제 남아져 있어요. 근데 그 설총은 이제 신문왕의 자문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왕의 청에 의해서 화한계라 그러면은 꽃의 왕이 경계해야 될 어떤 그런 글이죠. 그래서 꽃의 왕 화한계라는 글을 지어가지고 임금에게 올린 게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이제 꽃의 왕이 여기서는 이제 모란이에요. 모란인데 할미꽃이 모란에게 이렇게 꽃의 왕 화왕에게 하는 말인데 좌우에서 보살피는 신하는 좋은 고기와 곡식으로 임금님의 식성을 흡족하게 하고 향기로운 차와 술로 정신을 맑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을 맑게 하는데 차와 술. 근데 여기서도 좀 우리 차를 공부하다 보면서 이렇게 눈이 번쩍 뜨이는 게 술과 차가 아니라 차와 술이에요. 술보다 차를 우선해 뒀다는 거. 정신을 맑게 하는 또 아니면은 기호하는 그런 음료에 차를 먼저 뒀다는 거. 그래서 이런 글로 보면 당시 이제 술과 마찬가지로 이미 차도 일상적으로 생활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차와 술로 정신이 이미 맑게 하는 그런 거로 누구나 이제 차와 술로 정신을 맑게 한다 이런 거를 이해하고 있었던 시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설총에 화한계가 나온 이런 시기는 시기적으로 세계 차 문화 역사는 이제 주로 그 유럽으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차 문화는 15, 16세기 이후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일본도 물론 이제 뭐 한 10세기 전후 이렇게 이때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러니까 뭐 한 2000년의 역사를 논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이제 우리 한국이죠. 우리 한국인데 중국에서 차의 최고의 그 경이라고 하는 다경이죠. 다경이 책도 아니고 경이에요. 경전에 붙일 수 있는 다경이라는 이 책을 유구가 썼는데 이 유구의 다경보다 7, 80년이나 이미 앞선 시기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차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뭐 중국의 어떤 아류의 차문화가 아닌 우리의 독창적인 차문화였다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천과 효명태자 이야기에서도 보는데 원래 보천이 태자였죠. 보천태자가 있었는데 이제 신문왕의 이제 아들이 보천과 효명이었는데 형이 보천이 태자였고 이제 아우와 함께 그 오대산에 들어가서 이제 수련도 하고 화랑도를 이끌고 가서 수련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오만의 보살을 칭견한 이유로 이 오대산에 있는 이제 우퉁수죠. 우퉁수라고 하는 건 동중수라고 하는데 우퉁수는 한강의 기원이 되는 그 물이잖아요. 그 우퉁수를 기르다가 그 문수보살에게 차를 공양했다 이런 이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천과 효명태자. 근데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두 사람이 그 오대산에서 이제 화랑도를 데리고 수련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신문왕이 이제 태자를 다시 불러갖고 후계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후계자를 부르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원래 보천태자가 이제 태자니까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사코 이제 만류를 안 가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동생이 태자가 돼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그 신문왕의 뒤를 이어서 성덕왕이 되었던 이제 그런 유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월명스님. 월명스님도 화랑 출신이죠. 화랑 출신인데 신라 때는 보면은 신라의 그 임금들이 특히 통일신라 이후 같은 데 보면은 왕위에서 물러나고 나서 이렇게 출가 생활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화랑도들도 스님이 된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월명 스님도 화랑 출신의 대표적인 그런 스님인데 이분이 도솔가를 지었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도솔가를 불렀을 때 왕으로부터
차 한 벌, 이때가 760이니까 이것도 역시 다경을 운운하는 그 시대에 이제 전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차 한 벌이라고 하는데 품다 일벌이라는데 차품 일벌이라고 또 하지만 어떤 차를 마시는 어떤 그 종합적인 그런 그 세트였을까, 이제 그 품다 일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차 한 그 벌을 선물 받고 수정 염주 108개를 하사받았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봐서 이미 포상이 내지는 어떤 그 어떤 거를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차가 주고받아졌다는 그런 기록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65년에 경덕왕 때인데, 경덕왕 때, 이건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경덕왕이 이제 경주의 그 귀정문 누각에서 이제 아주 따뜻한 그 봄날에 3월 삼진날 봄날에 양력으로 치면 4월 초가 되죠. 이렇게 귀정문 누각에서 이제 어디 고승대덕을 불러가지고 훌륭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신하들이 아주 멋있게 차려입은 그런 스님들을 모셔오니까 이분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굉장히 난노한 차림의 어떤 스님이 지나가고 있어서 저 스님을 좀 모셔오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옷도 귀여 입은 남노한 차림의 스님인데, 이 스님이 오니까 스님이 이름이 어떻게 되냐니까, 저는 충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담사의 안민가는 다 알잖아요. 안민가. 그다음에 근데 이미 이제 안민가는 이 자리에서 지어졌지만 그 이전에 창기파랑가를 지은 거예요.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찬한 창기파랑가를 지은 이제 이 충담사죠. 그래서 스님이 그 충담이시냐고. 근데 스님이 어디를 다녀오시는 길이냐고 하니까, 오늘 3월 삼진날마다 저는 남산 사마령 미륵부처님에게 차를 공양하고 온다고 항상 그러는데, 이제 오늘 지금 그러고 오는 길이라, 이러니까 경덕왕이 그러면은 그 차를 나에게도 한 잔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남루한 차림의 스님이 충담사가 이게 지고 다니는 바랑에서 앵통을 꺼내가지고 차를 다렸다 그래요. 근데 앵통은 벚나무 내지는 뭐 앵두나무로 만드는 차를 다루는 어떤 차도구의 일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새 이렇게 이동식의 어떤 그런 거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앵통을 꺼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차를 다려서 경덕왕에게 주니까, 경덕왕이 그 차를 마시고는 굉장히 맛이 이제 특이하다, 아주 이상하고 묘하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만, 이상하고 묘하다는 거는 아주 이상하고 묘할 정도로 아주 최고의 맛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차에 아주 어떤 오묘한 그런 맛, 그런 거를 얘기하는 기록이 그 경덕왕 24년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옷차림조차도 남루한 이런 스님이 차를 지고 다니면서까지 헌달을 하고 막 이런 거를 보면은 생활 속에서 이 당시에 이미 차가 이제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있었던 거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경덕왕 때인 765년 전후가 되겠죠. 7, 8세기 경우에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금제 탁잔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술을 마셨을 것이 무슨 차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술이라고 해서 술만 따로 마셨겠어요? 제가 볼 때는 높은 분한테 차를 공양하거나 아니면 임금님이나 높은 분이 차를 마실 때도 술잔으로 썼을지, 그거는 지금 답이 내려져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술잔이라고 제껴놓을 필요가 없이, 차를 마시기에 좋은 크기 정도의 그릇만 보면 옛날에 여기다 차를 마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나서 자꾸 자료화하려고 하는 게 차 마시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인 것 같은데, 요것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은 관상용으로 그냥 보는 거였을 수도 있지만 이용되지 않았는가 싶고, 아까 이제 그 그림에서 또 전편에서 봤었던 그 삼국시대 때 그 5세기 경에 이제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컵 같은 거는 요즘 현대에도 아주 그 모양이, 어떤 구도나 이런 모양이, 요즘 조형감 이런 것이 요즘에 그 우리 커피 마시는 그런 일반적인 그 머그잔이나 아니면 그냥 잔의 모양을 볼 때도 굉장히 이미 이렇게 오래된 그런 모양인데도 조형미나 뭐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아주 멋있는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이 삼국을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는 좀 이렇게 가락이라든가 신라라든가 이런 유물들이 많이 이렇게 구분하는데 혼동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신라 차문화 흔적을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삼국사기의 흥덕왕 3년 828년이죠. 828년은 다신전이 등초된 게 1828년이니까 1000년 전이에요. 초이선사가 다신전을 등초하기. 828년에 흥덕왕 때인데, 이때 이제 대렴이 당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차종자를
이제 하사 받아가지고 와서 오니까 왕이 그걸 지리산 남록에 심어라 이제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혹자는 이제 대렴이라고 돼 있는데 신라 때 사신 정도 갈 정도의 벼슬을 했으면 김대렴 아니냐 해서 김대렴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확실히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기록에서 대렴이라고 보는 것이 좋아요. 혹시라도 성의 앞에 뭐가 붙은 게 생략이 됐을 수도 있지만 걔도 이제 대렴이라는 사람이 갔다 왔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렴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이 차나무를 처음 심었던 곳을 그 기록에는 지리산 남록 언덕 녹자죠. 그래서 지리산 남쪽 기슭에 심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고 지금 이제 지리산 남쪽에는 지금 큰 절로는 이제 화엄사하고 쌍계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화엄사 쪽에 심었다, 쌍계사 쪽에 심었다 이래가지고 처음에 어디다 심었다 설왕설래 하지만 어디에 심었든 아무튼 이때 차가 중국에서도 가지고 와서 심어졌던 거. 근데 이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당에서 사신으로 갔던 대렴이 차를 가지고 왔는데 이 차는 원래 선덕왕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선덕여왕 시대부터 차가 이미 있었던 거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있었던 이 차가 사실 그 차가 이게 처음으로 심어진 차라면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를 어떻게 뭐를 가지고 먹었겠어요. 지금처럼 뭐 교통수단이 있어가지고 뭐 물건을 교육하고 이동하기가 쉬웠던 시대도 아니고 아마도 이 차문화가 이렇게 유행하기 전에 뭐 경도강도 이미 대렴공이 차씨를 갖고 오기 이전이죠. 뭐 아니면 화랑들의 심신수양을 위해서 차를 이렇게 이용하던 이런 때는 다 이 처음으로 심었다고 전해지는 것보다 다 이전 시대예요. 근데 그때 만약에 그 전부 그럼 수의차나 뭐 이런 것만으로 차문화가 성행했다고 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죠. 그죠? 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문물의 이동이나 이런 게 수월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당연히 또 우리나라에 삼국의 주요 고구려를 뺀 나머지 삼국의 그 주요 그 지역들은 전부 차 재배나 생산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화적인 신라의 기록에 의해서 이런 문화적으로 차문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차문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차가 이미 생산이 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진강국사 비문이 있어요. 근데 이 진강국사 비문은 고은 최치원 선생이 글을 짓고 썼다고 해서 유명한데 지금 쌍계사 지리산 그 하동에 있는 쌍계사에 가면 진강선사 이제 대공영탑배에서 비문이 있어요. 그 마당, 절 그 가운데 마당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글씨도 그대로 다 가서 식별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이쪽에 하동 쪽에를 가시면 쌍계사에 가셔갖고 이 탑비에 가서 이 찻상명이라는 기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건데 887년에 이거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200~300년 전을 추정해갖고 그때 차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 찻상명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누가 한나라 찻상명자 많이 쓰이죠, 우리. 그러니까 한명 하면은 중국의 차죠. 근데 한나라니까 중국의 차. 누가 한 명 중국 차를 보내오면 이제 이거는 최치원이 썼으니까 진강국사를 그라고 표시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그 중국 차를 돌로 만든 가마에 넣고 나무를 떼서 삶았다. 가루로 만들지 않고 마셨어요. 중국에서는 당시에 가루를 내서 마셨거든요. 근데 가루를 내지 않고 그냥 달여서 마셨어요. 그리고 나는 이것이 무슨 맛인지 모른다. 그저 배가 느긋할 뿐이다. 그러니까 속이 편안했다는 소리예요. 속이 차를 마시면 편안해지고 뭐 정서적이든 감정이든 모든 게 이렇게 안정이 됐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진강국사 탑비가 지금 쌍계사에 남아있죠. 그리고 이 고은 최치원 선생 글 중에서 보면은 이제 보면은 선홍을 대접하거나 우객께 드려야 할 선앙을 평범한 선비가 받게 되어 감사하며 차로서 갈증을 풀 수 있고 근심을 잊게 되었습니다. 이런 글이 전해지는데 이 최치원 선생 같은 경우가 차를 볼 때 얼마나 이렇게 대단하게 차를 생각을 했냐면 선홍이라는 경우는 선을 하는 노인이니까 선승이죠.
선승을 대접을 하거나 또 우객이라 그러면 날개가 달렸어요. 신선. 노동이 복례산이 어디매뇨 날아가겠다. 뭐 6잔 마셨는데 7잔은 채 마시기도 전에 신선처럼 그런 경지가 돼버렸다. 이런 노래를 한 것처럼 이제 날개가 달린 신선이죠. 신선께 드려야 할 선왕. 선왕이라는 거는 신선들끼리 주고받는 이제 아주 귀한 그런 선물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 근데 이 선왕이라는 것이 여기서 차를 얘기하잖아요. 차를 평범한 선비가 받게 되어서 이제 감사하다. 이렇게 차를 누구에게 선물을 받고 그 감사함을 이거를 그 신선들이 마시는 그런 귀중한 음료를 나에게까지 이렇게 줘서 고맙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치원 선생하고 연관해 가지고는 여러 전설들이 있는데 아까 쌍계사 그 근처에 가보면은 쌍계사가 하동군 화계면에 위치하고 있고 쌍계사에 에서 한 4, 5km를 더 올라가다 보면은 그쪽에 세이암이라고 지역이 있어요. 세이암이 있고 세이암이라고 큰 바위가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나무인데 하동군에서 보호수 지방 문화재로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신흥이라는 마을이에요. 신흥이란 말인데 거기 세이암인데 이게 그 지역은 그 최치원 선생하고 그게 많이 이렇게 좀 연루된 이야기들이 있는데 최치원 선생이 일찍이 당에 유학을 해가지고 뭐 토항서 경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써 굉장히 당에서 인정을 받고 높이 올라갔었죠. 그다음 고국에 귀국을 했는데 귀국을 해서는 그때 진성여왕 때예요. 신라에 여왕님이 둘이 있었죠. 여왕이 선덕여왕과 진성여왕. 근데 선덕여왕은 굉장히 덕이 높았던 그 여왕으로 지금까지도 알려지고 있고 진성여왕은 좀 그렇지 않았던 그런 이미지로 남아 있는데 진성여왕 때라서 이때 이제 그 세상에 막 여러 가지 풍진 이런 걸 다 떨치고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신선이 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진성여왕이 굉장히 그 높은 그런 것도 주고 막 이렇게 발탁을 하려고 했는데 다 마다하고 떠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닦을 새자에 귀 이자에 세이암이라는 곳에서 거기 그 쌍계사에서부터 그 신흥으로 쭉 올라가면서 거기 그 하계천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 이제 천 쪽에 어떤 샘이 있었겠죠. 거기 그 샘에서 귀를 다 닦고 들어갔다 해서 세이암이라는 그 바위가 거기 세이암이라고 유적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짚고 다니던 지팡이도 이렇게 딱 꽂고도 새 속에 어떤 그런 걸 다 버리고 들어간다는 의미로 여기다 지팡이도 꽂았다 그래요. 근데 아까 그 신흥에 있었다는 그 나무가 최치원이 들고 다니던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서 자란 나무라고 그래요. 근데 팽나무라고 하는 나무인데 이제 푸조나무라고 하죠. 그 나무가 지금 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최치원 선생이 태어난 건 857년인데 몰 연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시대니까 9세기 10세기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나무가 아직까지도 이제 남아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호되고 있는 나무인데 한번 기회가 되면 그 나무를 예사롭지 않게 한번 보세요. 거기 신흥에 가면 왕성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그 초등학교 정문 앞에 그 나무가 있어요. 한번 가서 그 나무의 유래라든가 어떤 그 기운 같은 걸 한번 좀 느껴보시면서 차와 관련된 어떤 그런 거로 생각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고은 선생이 그 나무를 이렇게 꽂고 들어갈 때 지팡이를 이렇게 꽂고 들어갈 때 이 나무가 살아있으면 나도 살아있고 이 나무가 죽으면 나도 죽을 것이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나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최치원 선생도 뭐 어떤 정신은 살아있겠죠. 지금까지 분명히. 그리고 이제 신라 천생활문화의 흔적에서 마지막으로 화랑의 흔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화랑에 대해서도 이제 최치원이 난낭이라는 그 화랑의 그 비문을 쓴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그 화랑의 어떤 위치를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화랑은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풍류도라 한다. 그래서 이게 화랑의 도가 풍류도라. 그래서 산천을 주요하면서 수련을 해가지고 궁극에는 그 호국할 수 있고 뭐 심신을 수련하고 이런 거. 그리고 선자 신선할 때 그 선자가 사람 인변의 그 산이잖아요. 그래서 산에 사는 사람이 신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풍류도 얘기하는 것도 신선에서 나오는 거. 우리나라에는 뭐 우리나라의 불교도 중국에서 들어왔고 또 유교도 중국에서 들어왔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통 그거를 따진다면은 그 풍류도식으로 해서 화랑도로 이어지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래서 이 풍류도라 해서 화랑도랑 연결을 시키고 집에 들어오면 효도를 다하고 이러는 거 공자의 뜻대로니까 유교죠. 그죠? 나라에 충성하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나름대로 뭐 말없이 교류를 행하는 노자의 어떤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석가의 어떤 교화대로 이게 종교적으로 행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난낭 비서에. 그래서 이 화랑에 대한 이자는 난낭이 화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화랑은 이제 주요 맥이 풍류도지만 그런 풍류도와 유교, 불교, 이런 선도 이런 거 더불어서 다 포함되고 있었던 거. 그래서 화랑에 대한 내용은 뒤에 차 이야기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살펴보시고, 근데 이 화랑과 관련해 갖고 보면은 석지조라는 게 있고, 우리 조자는 화덕 부뚜막 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돌로 만들어진, 지는, 못지예요, 못지. 그래서 돌로 만들어진 이렇게 못이 요만한, 물이 들어있는 요만한 거 하고 옆에 불을 뗄 수 있는 이런 석지조라든가 또 아니면 뭐 다조라고도 얘기하죠. 다조, 차부뚜막 이런 것들이 거기 나중에 고려 때 뭐 김극기라든가 뭐 아니면 이곡 이런 사람들이 화랑들의 주요 심신을 수행하던 지역이었던 동해 바닷가라든가 그쪽 강원도 쪽을 많이 다니면서 그런 유적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극기의 한성정에서도 보면 이제 여기는 사선이 유람하던 것, 사선이라는 거는 신라 때 굉장히 유명했던 4명의 화랑을 얘기하는데 영랑, 술랑, 남랑, 안상 이렇게 사선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선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는 사선이 유람하던 건 지금은 남은 자치가 참으로 기이하다. 주대는 기울어 푸른 풀 속에 묻혔고 다조 여기 나오죠. 차 부뚜막 이게 그냥 뒹굴어져 버린 옛날에 쓰다가 그냥 내비둬 버리니까 이끼가 끼어 있어요.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곡의 동류기에도 보면은 다조가 돌로 만들어진 이런 다조. 그래서 밑에 그림에 보면은 그런 다조라든가 아니면 한송정 이런 게 한송정 물이 굉장히 좋아서 화랑들이 거기서 주유하면서 그 물을 떠서 차를 끓여 마셨을 거라 하는 그런 지역들이 이제 강원도 쪽에 동해에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 뭐 호종단이라는 사람 나오죠. 이곡의 동류기에 보면은 옛 선인의 석조가 있으니 차를 다리는 도구이다. 동쪽에 사선비가 있었는데 호종단이 물속에 넣어버리고 오직 기부, 받침돌만 하나 남아있어요. 훼손이 되고. 근데 이 호종단이라는 사람 고려 때 송에서 우리나라에 귀화한 사람인데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 유물을 많이 훼손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보존 가치나 아니면 문화적인 어떤 자긍심을 가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훼손시키고 이런 사람은 이제 호종단 같은 짓을 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유물들이 남아있고, 이제 마지막 또 우리 차문화 중국 쪽에서의 어떤 기록으로 지장 스님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차문화의 우리나라의 전래설, 처음에 우리는 자생설도 있었을 거고 도입도 됐는데 우리나라 차가 다시 밖으로 나간 경우도 있다. 그래서 중국에도 가고 일본에도 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지장 스님은 신라 성도강 아들이죠. 아까 성도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성도강의 아들인데 24살에 출가해서 지장이라는 게 이제 법명을 받았죠. 중국으로 가는데 삽살개하고 오차성이라는 소나무 종자, 또 황립도라는 벽시, 금지차를 가지고 중국에 갔다 그래요. 중국의 안희성에 있는 구화산에서 있다가 이제 99세에 입적을 했는데 입적하면서 내 몸을 화장하지 말고 이 관에 넣어갖고 뒀다 3년이 지나고 나서 그대로 있으면 이제 그대로 이렇게 이제 불상으로 개금을 해서 불상으로 만들어라 이래서 좀 육신으로 남아있는 어떤 그런 거로 중국의 어떤 시작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중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종교적으로 그런 스님이 이제 우리 신라의 지장 스님이죠. 근데 이 중국 측의 당시집이라는 책이죠. 당시집에 보면은 이 지장 스님의 시가 올라 있는데 그 시가 뭐냐면은 이제 어렸을 때 호랑이에게 물려가던 어떤 아이를 구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살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커져가면서 절생활의 적목함을 못 이기고 이렇게 밑으로 다시 세속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그 아이를 보내면서 시를 하나 지어진 게 있는데 그게 산에서 내려가는 동자를 보내며 이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최초의 차시라고 할 수도 있고 중국 쪽의 당시집에도 기록이 돼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또 이때 이제 그 지장 스님이 신라에서 가져간 차를 공경차라 해서 중국 청나라 때에는 굉장히 그게 아주 중요한 차, 고급의 차로 설명이 되었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차가 그 문화가 굉장히 다양했기 때문에 신라의 차에 대한 기록이 참 많이 있고, 이제 고구려의 차 생활을 한번 살펴보는데, 고구려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는 차 재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차 문화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고구려 분묘에서 떡차가 발견된 게 있어요. 근데 이 떡차가 그 묘에 같이 부장품으로 떡차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는 그 주인이 생전에 좋아했거나 아니면 어떤 예식이나 이런 거에서 차가 나름대로 굉장히 공경 내지는 상스러운 어떤 그런 물품으로 이미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죠. 그 다음에 그 지반현, 고구려 초기의 수도였던 지반현의 에서 유적에서 발견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화덕이 있는데, 이게 그 크기가 뭐 밥을 해 먹거나 이러기에는 너무 적었던, 이동식의 어떤 야외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썼던 그런 거로 추정이 되는데, 그 크기나 규모로 봤을 때 진짜 주식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차를 끓이던 정도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네, 뭐 정확하게 더 나아간 연구를 필요로 하는 일이지만, 이제 주식 밥이나 국을 끓이거나 이러기에는 좀 크기가 작지 않았는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차를 끓이는 도구였을 거다,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연구가 좀 필요하죠. 그 다음에 그 김명배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한국의 차문화사에서 이제 고구려 때 그 이제 일본 사람들의 연구를 이제 살펴봐서, 일본의 그 아오키 박사가 5대 모문석, 우리 나중에 그 오문석의 다보에 대해서는 잠깐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차의 어떤 그 모문석이라는 사람이 차에 대한 어떤 차는 어디서 나오고 뭐 모양이 어떻고 이런 거를 전부 써놓은 책이 다보라는 책인데, 이 다보에 각주 해설을 붙이는 거죠. 우리가 그 유래를 모르니까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해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동다성이나 다신전에 해설이 필요하듯이 그 해설 부분에 나는 고구려의 옛 무덤에서 출토된 모양이 작고 얇은 조각의 덩이차를 표본으로 간직하고 있는데,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제 김명배 교수가 이 덩이차를 볼 수 없을까 해가지고, 이 아오키 박사의 친아들인데 나중에 나카무라 집안에 그 양자로 들어갔대요. 그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물어보았대요. 아버님께서 전에 그 고구려 옛무덤에서 출토된 모양이 작고 그런 이제 덩이차를 가지고 보신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본 적이 있느냐 뭐 이러니까, 그 아들이 모른다고 했다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고구려에서도 이런 그 차 문화가 좀 더 나아간 연구가 필요하지만 분명히 존속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무덤에서 여러 차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명 이름에 구다국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죠? 구다. 다 차자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빗돌, 그 비석에 차상 명자가 새겨져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거는 차를 상징할 수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중국 측의 기록에 보면은 중국에 이제 사신도 같은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사신도에 보면은 각 나라의 의상을 입고 와 있죠. 사신이 서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뭐 고구려나 신라나 백제나 뭐 이런 데 사신이 갔다면은 그 복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신도 이렇게 옛날에 지금으로 하면 사진 촬영, 기념 촬영을 했겠지만 예전에는 그림으로 남겼으니까, 그래서 그림에 보면은 이게 그 중국에 보면은 뭐 삼국시대의 사신들이 전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이렇게 사신으로 왕래가 이미 되고 그러면은, 중국에 갔으면은 뭐 왕래를 하고 볼일만 그 궁중에서 그 볼일만 딱 받겠어요. 여러 가지 사신도 종류가 여럿이니까. 그래서 문물 이런 거를 접하면서 차도 마시고 문화도 자연스럽게 그 지장 스님처럼 신라차도 갈 수 있듯이 어느 문화가 오고 가고 했는지 문화의 교류가 일어났을 것이라, 이런 걸 추정을 해서 고구려에서도 차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백제의 경우는 백제는 그 신라하고 또 패망을 했기 때문에 사료가 상당히 부족하죠. 사료가 부족하지만 백제라는 나라가
있었던 지역은 우리나라의 주요 차 산지 지역이 전부 백제 지역이에요. 그래서 백제에는 분명히 신라에서도 그만큼 차 문화가 발달하고 유지가 되고 있었으면 신라보다 백제는 차가 이미 많이 다양하게 생산이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더 활발했을까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그 차생활 문화의 흔적을 볼 때 불교의 전례와 또 전남 장흥의 죽전리 그쪽에서 이제 그 이렇게 전차라고 돈 전자예요. 돈차라고도 하고 전차라고 하는데 돈은 옛날에 엽전은 이게 동그랗게 구멍이 뚫렸죠. 그래서 엽전을 이렇게 꼬여서 끈으로 꼬여서 묶어 다녔잖아요. 차를 그렇게 떡 모양으로 만들어서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보관을 해서 쓰던 것을 돈차. 지금 우리 뭐 중국 차들 덩이차 많이 있죠. 그런 차보다 좀 이렇게 효율적인 거죠. 구멍을. 그다음에 너무 크게도 안 하고 작게 해가지고 거기다 괴미에 꼬여갖고 걸어놓는 그런 모양의 이제 이제 돈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불교의 전례에서 마라난타라는 사람이 불회사를 나주에 있죠. 전남 나주에 있는데 나주에 건립하면서 이 불교가 들어왔는데 이 불회사 근처는 이게 천혜의 차밭이에요. 지금도 이제 불회사 주변에 이제 산에 보면은 차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야생으로 이렇게 있는 곳도 있어요. 언젠가는 차가 재배됐었겠지만 방치돼가지고 아마 야생화 됐을 거예요. 그리고 불회사 근처에 보면은 거기에서 불회사의 스님들이 장을 보러 가던 곳이 다도면이라는 곳이 다도면이라는 면도 다도면이 있고 뭐 이제 이런 유래들이 뭐 중장터라는 그런 지명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백제의 어떤 전형적인 고려가 쓰기 전에 삼국이 통일되기 전에는 백제 땅이었던 나주에 그런 유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전남 장흥 죽전리도 이것도 이제 김명배 교수의 설에 의하면은 장흥에서 1925년 일제강점기죠. 이때 낙가오라는 사람이 전차를 목격한 거예요. 거기서 내려오고 있는 장흥에서 내려오고 있는 전차. 그래서 다경에 나오는 병차, 떡병자죠. 덩이차.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덩이차인데 떡 모양으로 이렇게 넓적하게 돼 있으면은 떡차, 벽돌 모양인 벽돌차, 돈 모양으로 구멍이 뚫려서 보이면 돈차, 전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경에 나오는 병차와 거의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졌다고 했고 또 모로오카 같은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 전차의 발견으로 우리나라에서 장흥에서 전차의 발견으로 이제 이것도 일제강점기가 되겠죠. 다경에서 저건 아까 유구 다경 중국의 다경에서 단차 이것도 단차라는 것도 덩이차예요. 그렇죠? 다니까 덩이차, 그러니까 떡차, 뭐 다 병차 모양에 따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덩이차, 단차, 단차의 제법, 만드는 방법, 또 우려서 자법 있죠. 우리는 끓일 자니까 끓여서 마시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음법, 먹는 방법 이런 거를 이 장흥에서 발견된 돈차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조선에는 당대의 제답법이 보존되어 있고 일본에는 송대의 답법이 전해지고 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일본의 송대의 답법이라는 거는 차를 이렇게 가루내서 이렇게 타서 마시는 거.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가루차, 말차를 먹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조선이 더 문화적으로 이게 좀 원형의 어떤 그런 걸 보존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나바라는 사람 같은 경우도 반도에 잔존하는 고형차인 청태전, 이 돈차를 특별 이름으로 해서 청태전이라고 고유명사화했어요. 이 청태전이야말로 옛날 당대로부터 이 유형으로서 역사적으로 최고의 것이라 믿는다. 이거 여기 제시되어 있는 그림에 보면은 그것이 요즘에 이제 이런 거를 유래해 가지고 거기 그림에도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 도넛처럼 구멍이 돼 있죠. 그렇게 이제 돈차 이걸 재현해서 현대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만들어서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사진으로 했지만 거의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거의 10년이 됐어요. 그런데 뭐 아까워서 이제 먹어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제 주변에 같이 그거를 만들어서 가지고 계신 분들에 의하면은 먹으니까 굉장히 차 맛이 아주 특별하고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옛날에 지금처럼 뭐 1년, 2년 유통기간 녹차는 1년 이내 먹는 게 최고로 맛을 좋고 막 이러지만 옛날에는 이런 거를 구입하거나 문물 이렇게 교류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청태전 같은 상태로 두고 오랫동안 먹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새 보이차가 막
얼마 뭐 해서 오래된 거다 해서 가짜다 진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추월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청태전식의 어떤 그런 거 보관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차들이 개발되고 좀 상품화됐으면 하는 그런 이제 기대 내지는 희망사항도 있죠. 그리고 이제 불교 전례 갖고 또 이제 일본 측의 기록에 일본의 나라에 가면 동대사라고 굉장히 큰 절이 있죠. 이제 요새는 관광으로도 많이 가니까 굉장히 큰 절인데 일본의 문화재죠. 중요한 우리 뭐 불국사 해인사 이렇게 큰 절처럼 그렇게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절인데 여기에서 이제 백제 기화승인 행기 스님이 차나무를 심었다 이런 기록이 동대사 요록에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미 668년에 뭐 이러니까 한 7세기, 8세기 뭐 이전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근데 동대사 요록에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동대사 쪽에 보면은 동대사는 일본으로 치면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누군가 차를 하는 뭐 차인들이나 이런 모임에서 아니면 어떤 뭐 다도해 이에모토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뭐 부처님께 헌달을 하고 싶다 이러면 공식적으로 거기는 그 절이기 때문에 그 절 아니고 외부의 어떤 그런 것도 일체 수용을 안 해요. 그래서 누군가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큰 절에 가서 차를 한번 올리고 싶다 이렇게 가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그만큼 유서가 깊고 오래된 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일체 안 되는데 이 동대사 요록에 백제 승이 행기보살이 여기다 차를 심었다 이 기록에 의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있죠. 백제 후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동대사에 가서 만약에 헌다라든가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문호를 개방해요. 헌다하거나 이럴 때 그 법당 안에서 헌다하는 이런 거를 개방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차하는 경우에는 사실 뭐 자기가 헌다하고 싶은 우리 주변에 다니는 뭐 우리가 가까운 인연이 있는 만약에 불자라면 그런 절에 얼마든지 가서 하는데 왜 일본까지 가서 하느냐. 그렇지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이 동대사라는 큰 절 내지는 일본의 차가 그 조선에서부터 이제 백제죠. 그때는 이름이 백제에서부터 들어왔다는 거를 본인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그 도입을 해준 나라기 때문에 와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이제 그거를 수용해 준다 이런 의미.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마지막 사국 중에 마지막 가락은 차의 그 도입이라든가 여러 유래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나누었는데 앞부분에서 차 문화가 이제 전래된 최초의 설에서 이제 김수로왕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 김수로왕비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는 그 수로왕릉 앞에 있는 그 파사의 탑이 이 돌이 우리나라에서 나는 돌이 아니라 도입했던 것이다. 뭐 이런 거를 추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가야 시대 귀대 그릇 같은 거를 보면은 그게 물을 따를 수 있게 주둥이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마 찬물을 끓이는 이 밑에 발이 달린 거는 화로 위에 올려놓고 불을 끓이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끓으면은 그 주둥이 있는 부분으로 쉽게 따를 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걸 추정하게 하는 유물 같은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 그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닌 사국의 유물 이야기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칼 야스퍼스 같은 사람은 어쨌든 이 사국시대 때 우리의 그런 그 유물을 보고 이제 인간이라는 동물이 지상에서 장난한 최고의 작품이라고 이제 극찬을 했다든가 우리 이 사국시대에 이루어졌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지금 일본에 있는 건데, 코오르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조선에서 우리 반도에서 건너갔다고 했는데, 그거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는데, 1970년대 그때,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손가락이 하나가 부러졌대요. 그래서 그 부러진 손가락을 분석해 보니까 그 재질이 일본에는 없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이제 적성이었다는 이런 판단이 나온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작품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간음도를 보고 앙드레지드 같은 경우는 인간의 군더더기 살을 다 걷어낸 최고의 신적 모습. 우리가 종교적으로 얘기를 할 때 신적인 모습이면 가장 환희스럽고 가장 인간의 어떤 그런 희노애락이나 이런 표현이 없는 아주 완벽한 그런 모습인데 그런 지상의 아주 최고의 그 신적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앙드레 말로 같은 사람은 또
금동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을 보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그런 내지는 문호 내지는 지성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문화를 일부나마 많이는 보지 않아도 보는 한에서는 이런 최고의 극찬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 같은 거 차를 통해서 자부심 같은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 사국의 그 차생활 문화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 한 잔의 여유로 우리 차를 한 잔 이제 이렇게 좀 드시면서, 제가 그 수업을 하면서 물을 아까 부어놨는데 물을 따라서 한 잔을 중간에 마시려고 했는데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강의를 마치고 저도 차를 한 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차 한 잔을 하시면서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지고 동다송 살펴보시고 또 그 화랑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시고 이 강의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고려시대의 차생활 문화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